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폐지를 주우셨어요. 가난한 소녀였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왕따였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반항아였습니다. 결국 가출도 빈번하게 했죠. 소녀는 겨우 12살에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소녀의 부모님은 이 소녀가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공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에서 살던 가난한 소녀였어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데 새 문제지를 살 돈이 없어서 남들이 풀고 버린 문제지를 주워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지우개로 지워야 했던 그런 소녀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시간을 살아낸 이 소녀는 결국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영문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골드만삭스에 다니다가 런던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로열 더치 쉘에 입사해서 정말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죠.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소녀가 누구인지, 두 번째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두 소녀는 같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소녀가 마음속에 꿈을 품었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소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김수영 작가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그냥 작가라고만 소개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오늘 이분의 책 여러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책들과 함께 이분의 매력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해요. 오늘 준비한 책들은 이 정도? 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들은 다 사모으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김수영 작가님은 제가 전에 뵙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책들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시 읽어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책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아픔과 깊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좀 쉽게 감동을 받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읽고 감동을 받지는 않는데 저는 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이나 나한테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진짜 자기 자신을 믿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듯해요. 가난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허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기도 하고 혹은 비관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수없이 방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픔을 딛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죠. 김수영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이 바로 멈추지 마,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만났을 때 정말 머리를 띵 맞는 것 같았어요. 김수영 작가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평온하지만은 않았어요. 작가님의 말씀을 빌리면 가난했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부모님은 맨날 싸우셨고 그래서 집이 전쟁터 같았대요. 끊임없이 가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삶을 살았죠. 어느 날 서태지의 컴백홈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집은 가난했고 여전히 부모님은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1년 늦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마음에 콕 들어왔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남들이 버린 문제지를 주워서 2년 동안 혼자 독학을 하고 그리고 연세대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막막했던 순간 실업계 고등학생 중에서 처음으로 골든벨을 울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장학금을 마련해서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죠.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정말 30가지 알바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대요. 하지만 집에 빚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적성과 상관없이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몸에 암세포가 발견돼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또 주어진 거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건강한 20대가 깨닫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때 김수영 작가님은 수술을 하고 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꿈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게 이 책에 들어있는 꿈 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보세요. 굉장히 유명했죠. 아마 이렇게 꿈의 리스트를 적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시초가 김수영 작가님이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쭉 73개의 꿈을 먼저 쓰셨고요. 그 후에 아마 개정판이 나오면서 83개의 꿈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빼곡한 꿈들을 적어놓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70개가 넘는 꿈을 이루셨대요. 이 책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김수영 작가님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캐치업한 바로는 이 책이 곧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그러니까 성공적인 젊은이를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 내용이 앞덜머리에 쭉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의 방황이라던가 그 힘들었던 상황을 극복하는 이야기는 중간쯤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올 책은 아마 연대기를 조금 바로잡는 작업이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책도 좀 기대가 돼요. 제가 또 사봐야겠죠? 아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정말 엄청나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학생도 아니었고 사실 20대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겪고 있던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았어요. 김수영 작가님은 어떤 한 가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분이셨어요. 동시에 2가지, 3가지 이렇게 김수영 작가님처럼 70개, 80개가 넘는 꿈을 동시에 꿀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갖게 해준 분이셨죠. 지금 소개해야 될 책이 무척 많으니까 프롤로그 조금, 본문 조금씩 해서 어린 시절 중심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김수영. 프롤로그.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수영이가 골든벨을 울렸다면서요? 연세대에 들어갔다는 거 진짜예요? 참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시장에 갔다 온 엄마가 기가 막히다며 전화를 했다. 엄마는 내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재직하던 한 여교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축하한다는 빈말조차 안 하더라며 혀를 찼다. 내가 중학교를 떠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그 여교사의 머릿속에 나는 구제불능의 문제아로 남아있기에 골든벨을 울리고 대학까지 갔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싶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 왕따, 문제아, 반항아, 폭력, 가출소녀, 상고생. 한때 나를 둘러쌌던 수식어다.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다. 모두 사실이고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의 내 모습이니까.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던 시절 나는 아이고 저 인생 꼬락선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며 날 비난하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삐뚤어져 갔다.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내게 꿈이 생겼다. 네 주제를 알아라 하며 주변에서 말리고 비웃어도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처럼 KBS 도전 골든벨에 출연하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핀잔을 듣던 상고생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최연소 기자로 최고 기사상을 받으며 기자의 꿈을 이뤘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가난한 집에서 살던 시골 소녀가 몇 년 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라는 골드만삭스에 혼자 힘으로 들어가고 억대 연봉의 글로벌 커리어 우먼이 되어 전 세계 50여 곳의 나라에 발자국을 찍었다. 이는 우연도 행운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꿈이었다. 나는 아직 성공담이나 자서전을 쓸 만큼 성공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내 삶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준 것은 꿈이었다. 꿈이 있을 때 나는 비참하리만큼 힘겨웠던 절망의 순간을 넘어 기적을 이루어냈고, 꿈이 없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힘없이 무너졌다. 건강검진 때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 25살.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지독한 고민 끝에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을 모두 써보았다. 정신없이 꿈의 목록을 적다 보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려 73가지나 되었다. 꿈이라는 확고한 뿌리가 없던 시절의 나는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없이 뛰쳐나갔다. 그러나 꿈을 써내려간 후 세계 곳곳에서 온몸으로 부딪히고 맨땅에 헤딩하는 경험을 통해 꿈을 이뤘고,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지구별이란 정말 살아볼 만한 멋진 곳임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 진정 원하는 꿈을 계획하며 그의 확신을 갖고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 나 자신을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어느 책의 한 구절처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데, 진정 원하는 꿈을 찾아 계획한다면 내일 당신의 아침에도 해가 서쪽에서 뜰지 모른다. 20살 서태지 키드의 눈물. 아직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3월 초, 운동장을 가득 채운 교복을 입은 수백 명의 단발머리 아이들과 그 앞 강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왜 그리도 어색했던지, 중학교를 자퇴한 지 1년 반, 검정고시를 거쳐 돌아온 학교라는 곳에서의 입학식에 대한 기억이다. 수업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와도 여전히 수다를 떠느라 바쁜 아이들로 교실은 시장통처럼 시끄러웠다. 부리부리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좌중을 압도한 그 선생님은 조용히 한마디 했다. 너희가 상고에 왔다는 건 공부를 안 하고 놀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너희가 정말 노력하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어. 너희가 20대를 어떻게 출발할지는 지금으로부터 3년간의 노력에 달린 거라고. 순식간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정말 상고를 나와서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걸까? 막연히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으니까.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진로 상담을 하며 넌지시 대학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를 추천하셨다.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는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으니 오후 4시 반이면 끝나는 상고에 가라는 것이다.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이 갖고 싶었던 나는 선생님의 말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밤 12시까지 학교에 있으면 정말 또 가출해버릴지도 몰라서 선생님 말대로 상고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상고를 나와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정말? 첫 번째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에 평생 처음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아 2주 정도 차분히 공부를 했다. 결과는 생각지도 않은 전교 1등.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하고 신기해하던 나는 어느새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교 1등을 하자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다는 오기가 생겼고 3년 내내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전교 2등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나는 힘겹게 1등 자리를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전교 1등이라고 해서 뾰족한 미래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나 또한 다른 아이들처럼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부기 2급,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기기 기능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대학에 대한 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지만 여기저기 물어보면 상고를 나와서 전문대에 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니 내가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학교에서도 진학 공부는 가르치질 않고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꿀 형편이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느 날은 학교에 실업 고교생을 위한 대입 학습지라며 영업사원이 전단지를 주고 가서 며칠간 엄마를 졸라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 그 후론 문제지를 사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서 쓰다 남은 문제집을 얻어와 지우개로 지워서 공부하곤 했는데 매일같이 도서관에서의 첫 1시간은 문제지 한 권을 팔이 아플 때까지 지워야 했다.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해보다가 졸기 일쑤였고 열람실에 가서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한눈을 팔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사이에 충돌 기사가 난 걸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이 쏜 총에 팔레스타인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껴안고 오열하는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내 딴엔 매일매일 전투하듯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끔찍한 전쟁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힘겨움은 부끄러운 어리광에 불과했다. 그들이 생사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제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던가 하는 것 역시 충격이었다. 난 여수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대한민국이란 사실 이 세계의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하며 이 세계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문득 저렇게 세상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기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자가 되려면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는 독서실 아저씨 말에 공부에 매진했다. 3년 뒤 나는 연세대 학생이 되었다. 상고생인 내게 허황되게만 느껴졌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대학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은 대개 서울 출신, 특히 특목고 출신이 많았고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도 많아 신기하기만 했다. 무엇보다 당시 나는 기자의 꿈을 잊지 않았다.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고 막 출범한 인터넷 기자단의 지원에 선발되었다. 한창 바쁘게 기자로 활동하던 2000년 여름 서태지의 컴백 소식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20살 서태지 키드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자전적 에세이를 단숨에 써내려갔다. 기사도 아닌 이런 개인적 이야기가 설마 출고가 될까 하고 망설이며 송고를 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 인생을 담담하게 쓴 기사여서일까. 놀랍게도 이 에세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독자에게 소개되었고 최연소 인터넷 기자였던 나는 수백 명의 전현직 언론인과 전문직 출신의 리포터들을 제치고 2000년 최고 인터넷 기사상을 받았다. 한때 내 생에 가장 힘겨웠던 시간이 내 생의 최고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삶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밖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장담하던 꿈이었는데 그 후로 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세상에 못 이룰 게 없음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내 인생의 골든벨. 대학에 가겠다고 결심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반년 가까이 누워 계셔야 했다. 자식은 많은데 소득이 늘 불안정했던 우리 집 경제도 휘청거렸다. 엄마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 매일을 연명했다. 그러다 보니 엄마에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바로 여천화학공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그것도 빵빵한 대기업에서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사택이며 자식들 학비까지 지원되어 온갖 혜택을 받고 사는 그들이 마냥 부럽기만 한 엄마는 하루빨리 졸업해서 공단에 격리로 취직해라.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대학의 꿈을 접기를 바라셨다.
엄마는 하루하루 먹고 살 돈이 없어 느낀 비참함과 막막함을 내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대학에 가고 싶은 내게는 그 말만큼 야속한 것이 없었다. 일단 대학만 들어가면 학비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고 대학의 꿈이 가까워질수록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커져갔다. 그러던 중 골든벨을 울리며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여보세요.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엄마, 나 골든벨 울렸어. 뭘 울려? 골든벨, 내가 TV 출연한다고 그랬잖아. 나 장학금 100만 원 탔다고. 수화기 너머의 엄마는 흐느끼고 있었다. 고집쟁이 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혼자서 공부를 하더니 꽤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아 대학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여기저기 골목에 널린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게 갖다 파는 것뿐이었다. 박스 하나에 단돈 5원. 그 돈을 벌겠다고 추운 날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언덕을 올라가던 엄마는 내 전화를 받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실로 운명적이었다.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촬영 유치를 위해 도전 골든벨 제작진을 찾아가 부탁을 하자 제작진들은 신청받은 학교가 너무 많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도 나이가 지긋한 교장 선생님이 3번이나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와 간곡히 부탁하자 이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성사가 되었다. 그런데 막상 성사되고 나니까 이번엔 아니 전국적으로 학교 망신시킬 일 있어요? 하며 모든 교사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래도 끝까지 추진을 했는데 정작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 결국 시립체육관까지 빌려 유치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 골든벨 프로그램이 성사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내 인생의 골든벨이 울렸다. 일단 수능을 보고 나면 학비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골든벨을 울리면서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유명세나 장학금보다도 날 뿌듯하게 했던 것은 넌 가출 안 하냐? 제발 가출 좀 해라. 그래야 퇴학시키지 하며 한때 나를 눈엣가시 취급하던 선생님의 사과였다. 선생님은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다. 세상에 복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통쾌한 복수는 훨씬 더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닐까. 그들이 장담했던 대로 내가 막 나가는 인간 쓰레기로 살고 있었다면 나를 학교에서 밀쳐낸 그들이 100번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능성으로 충만한 존재임을 TV 화면을 통해 증명했다. 제가 김수영 작가님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저희 아이도 아주 애기였어요. 책을 아직 읽을 수 없는 그런 아기였는데 그때 김수영 작가님께 이 책에 사인을 받으면서 제가 아이 이름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아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좀 큰 다음에 이거 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사인을 받아왔어 이러면서 내밀었더니 이 책을 굉장히 또 관심 갖고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이었어요. 제가 김수영 작가님의 이 책을 발견했죠.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라는 책이에요. 김수영 작가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쓴 동화책이거든요. 아이가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멈추지 마 꿈부터 써봐를 보면 아시겠지만 김수영 작가님은 어린 시절에 그 왕따를 당하고 어린 나이에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아픈 경험도 물론이지만 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것들, 먹어본 음식들, 누구보다도 되게 폭넓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경험까지 다 녹여서 이 책에 담아내셨어요. 세상에. 장르가 약간 판타지예요. 여기는 무슨 꿈을 찾고 이루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첫 자기 개발 동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환상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이 마법 카페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시공간이 마법처럼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김수영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이 책은 12살의 김수영 어린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12살에 제가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이렇게 꿈을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꿈을 찾아서 방황하거나, 또 오랜 시간 헤매거나, 또 꿈이 없어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는 책을 읽고 또 읽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편인데, 이 책은 정말 며칠 동안 끼고서 읽고 또 읽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했어요. 엄마는 이거 먹어봤어? 막 이러면서. 이 마법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마 그 같은 해에 출판된 드림 레시피라는 이 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해요. 두 책을 보면 마법 카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드림 레시피는 어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긴 한데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끔 어떤 용기를 북돋는 책이라는 거. 그래서 이 드림 레시피는 지금 절판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다시 개정판을 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드림 레시피와 마법 카페 이 두 권의 책 사이에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 두 권을 내셨죠. 그 책을 소개해 볼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 두 권이나 있지요. 도전의 아이콘답게 김수영 작가님은 2011년에 1년 동안 25개국을 돌면서 365명의 꿈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묶어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을 내셨어요. 제가 이 책을 아이 이름으로 사인을 받아 놨었는데, 이 보세요. 모든 꿈이 이루어질 거야. 최근에 이걸 다시 개정판으로 내셔서 보내주셨어요. 나영님 소중한 꿈을 응원해요. 그래서 저는 두 권의 소중한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누구나 꿈을 이야기하는 시대죠. 어릴 때부터 네 꿈이 뭐니? 라고 굉장히 어른들이 집요하게 묻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꿈을 키워주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되죠. 뭔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멋진 꿈을 꾸어야 할 것 같은 강박?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아마 상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이의 꿈을 옆집 아이의 꿈과 비교하는 엄마라던가, 내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을 쫓아가는 아이들,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 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고민을 김수영 작가님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제가 한번 프롤로그를 읽어볼게요. 매일매일 꾹꾹 채워지는 내 매일함엔 현실에 짓눌린 수많은 인생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꿈이 있다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책을 썼건만 아마도 나의 이야기가 많이 부족했나 보다. 한편 어떤 엄마들은 내 책을 내밀며 아이들에게 윽박질렀다. 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넌 왜 모든 걸 갖추고도 이 모양이니?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나에게 항변했다. 저도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뭘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쩌라고요. 자신의 꿈은 포기한 채 아이들에게 꿈을 강요하는 부모, 자신의 꿈과 남의 꿈 사이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청춘들. 이제 너무 늦었다고, 현실은 시궁창이라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들.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되고자 하는 그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이 다수인 이 사회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들에게 조언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했으나 수천 명을 일일이 멘토링하기란 불가능했다. 내가 그들의 삶에 해답은 줄 수 없지만 그들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영감, 즉 꿈의 씨앗을 줄 수는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만 70억 명. 삶의 모습은 사람 숫자만큼 다양한데 내가 가진 씨앗은 100개도 채 안 되지 않는가.
한참 고민을 하다 문득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 고민하던 중에 이 지구별을 여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꿈을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터전도 살아가는 방법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전혀 다르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꿈이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꿈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릎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2011년 6월 3일부터 2012년 6월 1일까지 총 365일 동안 지하철, 버스, 자동차, 비행기, 기차 같은 대중교통수단 외에도 릭샤, 트리샤, 인력거, 말, 노새, 낙타, 경운기, 열기구, 경비행기까지 타며 25개국 92개의 도시를 이동했다. 평균 4일에 한 번꼴로 새로운 곳에서 눈을 떴고 4살에서 87살까지 67개의 국적을 가진 365명에게 꿈을 물었다. 그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나는 섭씨 50도의 뜨거운 아부다비 사막에서 5,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까지 종횡무진 다녔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나르고 입학 면접관으로 한 국가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가 하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해보겠다고 사창가를 헤매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난민과 이스라엘 군인 등 극단적 대칭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열기구 조종사, 코끼리 사육사처럼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을 통해 인생에는 한 가지 정답이 없지만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행복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성대를 잃고도 콘서트를 열고 11년간 자신을 학대한 이를 용서하고 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수많은 기적 같은 삶들을 만나며 나는 느꼈다. 암흑으로 가득 찬 우주에서 반짝이는 인간들의 꿈이 모여 태양처럼 눈부시게 이 지구를 비추는 거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꿈꿀 수 있어 아름다운 별이라고. 이 책을 읽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꿈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꿈이 얼마나 단순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이 책 읽어보시면서 그런 생각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이어서 나온 책이 있죠.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에 이어서 또 사랑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108빛깔의 사랑을 만나다. 수영 씨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나요? 모든 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원 없이 하며 살아왔으니까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오래오래 살고 싶긴 하지만요.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 질문은 며칠간 제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라는 질문에 가슴 한구석에 누군가가 슬며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만약 1년 후에 죽는다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엔 제 심장이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사랑하겠다고.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뿐인 지구에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정말 많은 저였습니다. 시련도 많았고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100번이고 들이대어 여러 장벽을 뛰어넘으며 수많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게 된 순간 늘 앞만 보고 달려오던 제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바로 사랑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제 심장은 뇌만큼 똑똑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토록 많은 사람이 절 아끼고 사랑해 주는데 절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어두운 우주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고 저 자신이 패배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중에도 헤어진 후에도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수많은 의문에 사로잡혔죠. 처음엔 그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엔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유럽, 중동, 아시아 25개국을 여행하면서 365명의 꿈을 수집한 드림 파노라마 1탄에 이어 2013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꿈을 모으는 드림 파노라마 2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이들을 만나 꿈 이야기를 듣다가도 전 어느새 그들에게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가 존재하고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근원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랑을 거부하는 사랑 불능자, 지나간 사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랑 중독자, 쓰나미로 아내를 잃고 지구 반대편에서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외로운 남자,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대물림하는 자식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가들도 많았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부인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남편,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 부족의 딸과 결혼하여 사랑과 용서를 택한 청년,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 30여년간 정신병을 앓은 아내 곁을 지킨 남편, 40년 만에 첫사랑의 결실을 맺은 커플, 서핑에 미친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서핑을 배워 국가대표가 된 아내, 실패한 사랑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걷어들인 처녀 엄마,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 나이와 국적, 인종, 종교와 같은 수많은 차이와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조차 다채로운 색깔의 사랑꽃을 피워내고 태풍을 이겨내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의 우주를 나의 우주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알몸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나와 대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존재 이유를 찾아 삶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절망감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심장을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과 삶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영적 치유를 통해 제 심연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을 거부하던 나와 화해하면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 가슴 설렐 수 있게 되었죠. 혹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면 사실 그 상처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사실을, 진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를 잘 극복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나 이런 순간들도 있고요. 이 책을 출판하신 후에 저는 김수영 작가님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놀랐던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블로그에 오늘 결혼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김수영 작가님의 블로그를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었던지라 제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도 아니고 오늘 결혼합니다 라고 너무 결혼 당일날 공지하는 이런 쿨함, 가깝게 여기던 누군가가 결혼하는 기분이어서 진짜 친한 동생이 아유 결혼하는구나 이런 언니가 동생 시집 보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던 김수영 작가님이신데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분이잖아요. 그만큼 넓고 깊은 사랑에 대한 통찰을 가지신 분일 텐데 이분이 결혼을 선택하신 남자는 또 얼마나 근사하신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혼 공지문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 삶, 삶의 기쁨과 슬픔, 변화와 상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특별한 여행에서 발견한 것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투쟁하듯 살아온 제 삶이었고,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멋지죠? 그러면서 이 책에 나왔던 말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안식을 주는가. 사랑을 통해 내 모습이 가장 나다워진다면,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다면 사랑 말고 그 무엇을 기적이라고 부르겠는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스파라는 책입니다. 매번 도전하는 삶을 살면서 80개국이 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70개 이상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깨달은 것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독특한데요. 스파는 어떤 마사지를 받는 행위나 그런 행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마사지를 받는 공간, 몸을 깨끗하게 하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공간의 의미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을 편안하게, 느슨하게 풀어주기 위해 스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편안하게 만드는 마음을 위한 스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그렇게 내 스스로 막 닥달했던 마음을, 힘들었던 마음을 가만가만 조물조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머리를 맑게 정리하고 상처나 트라우마를 보듬고,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고 자존감과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책이에요. 김수영 작가님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매번 자신의 한계를 부수면서 자기가 떠올린 생각에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죠. 그렇게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오는 동안 많이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김수영 작가님이 마음 스파를 쓰기 전에 마음 상태를 고백하신 글이 블로그 포스팅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의 프롤로그보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받아온 엄마는 제가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실망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지 못한 저는 죄책감과 더불어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였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전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10대 때는 치열하게 반항하고 20대, 30대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죠. 덕분에 먹고 살만해졌고 80개국을 여행하고 70개의 꿈도 이루었지만 온전히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마음속의 결핍을 치유하는데 몇 년이 흘렀어요. 상담도 많이 받고 테라피도 받아봤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치유가 되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존재의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 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온전히 품어주는 마음의 집이 생기고 나자 자연스럽게 유목민 생활도 끝났고 명상과 108배를 하면서 사랑과 행복이 솟아나는 내면의 마음 스파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 책 마음 스파에는 제가 이렇게 지난 5년간 방황하며 깨달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수만 명 앞에서 강연하고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도 함께 담았죠.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저기 뭉치고 쑤시고 아픈 마음들, 마음 스파에서 함께 치유해봐요.
그리고 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궁금하시면 이 책 마음 스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이 책 마음 스파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할게요. 몇 챕터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의 영상이 너무 길었죠? 아마 김수영 작가님은 무슨 일이든 잘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일이든 사랑이든 육아든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성장을 멈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김수영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정말 기대되는 분이에요. 저는 그동안 김수영 작가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생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면서 제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고 저도 이 책들에 기대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져도 괜찮다고 위로받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응원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김수영 작가님 책들 쭉 소개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마음 스파로 만나뵐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세트 환영합니다. 책과 함께 마음의 여유 가득한 날 되세요.